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열 철학TV 제14강은 천국과 지옥 여행인데요. 단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단테, 천국과 지옥 그림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근세에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인문학자들이 등장을 하죠. 거기에 이제 단테의 신곡이 나옵니다. 단테를 평생 사로잡았던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단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또 그래서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괴테 이야기, 그렇게 해서 영상 꾸며봤습니다. 휴머니즘은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중세의 그 기독교 신학에 눌렸던 인간적인 것들이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와 인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이것은 결국에 이제 인간의 자기 긍정으로 연결되면서 근세의 그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 개념과 더불어서 현대 철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자아사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인간, 우주 안에서 인간의 위치, 오늘날 AI가 나와서 인간의 지위를 위협합니다만은 결국에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 AI도 이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시인이 있습니다. 서정시 칸초니에레에서 남프랑스의 아주 금발의 아름다운 여인 라우라에 대한 사랑과 동경을 노래한 시인데요. 페트라르카, 퇴고를 거듭거듭하여 서정시 문학의 완결판이라고 불리는데요. 칸초니에레라고 하는 뜻은 이탈리아로 그냥 시집이란 뜻이에요. 자, 페트라르카와 라우라의 관계인데요. 페트라르카가 23살 되던 어느 봄에 아비뇽 프랑스에 있습니다. 성크레르 교회에서 17세의 유부녀 라우라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일찍 결혼했던가 봐요. 그러나 유부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평생 마음속으로 간직만 하고 있어서 결국에 이 라우라는 페트라르카에게 시적 영감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존재로서 보통 우리가 뮤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시를 썼습니다만은 칸초니엘의 일부는 라우라가 살아있을 때 쓴 시고 일부는 라우라의 사후에 쓴 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네트라고 합니다만 소네트는 목가적인 서정지에 붙이는 악곡이고 칸초네는 이탈리아의 대중 가곡을 가리키며 발라드라고 하는 것은 자유스러운 형식의 소서사시, 담시 혹은 민요 가요를 가리킵니다. 자, 라우라는 단테의 베아트리체와 달리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죽어서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페트라르카는 피렌체에서 이 보카치오를 한번 만나서 이렇게 평생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세속적인 쾌락과 명성을 구하는 한편으로 종교적 고독을 추구하는 상충된 욕구를 가진 사람이 페트라르카였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근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재정난에 봉착하자 보수가 주어지는 성직자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아비뇽에서 한 여인과의 사이에서 남매를 낳게 됩니다. 라우라가 페스트로 죽었다는 그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고 그 이후로 몇 년 더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만은 이 그림은 페트라르카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라우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보카치오는 이탈리아 작가죠. 보카치오.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을 추구했던 그리고 그 유명한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작품을 남겼던 시인인데요. 이 데카메론의 내용은 뭐냐면 흑사병을 피해서 피렌체 이탈리아 중부지방에 있습니다. 유명한 플로렌스라고도 하는 이 교회의 어떤 별장으로 피난을 온 10명의 귀족 남녀들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7명의 여성과 3명의 남성인데요.
이 스토리 중에는 공주가 납치당해서 남자 여럿을 거친 끝에 수천여 행세를 하면서 결혼한 이야기, 수도자와 하룻밤을 지낸 마을 여자를 수도 원장이 유혹하는 이야기, 타로 카드라고 그래서 점치나 뭐 게임에 사용하는 카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상당히 이렇게 에로틱한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전 세계가 한번 홍역을 알았습니다만은 이러한 팬데믹 상태에서 긍정과 욕구를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또 다시 돌아보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이제 인문학자인데요. 여기는 네덜란드 로텐단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성직자였고 어머니는 의사의 딸이었는데 그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가 제법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고 공자도 그랬죠. 르네상스 시대 네덜란드 카톨릭 사제였는데 수도원의 타락과 부정 축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에라스무스의 라틴어판 성경을 독일의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거죠. 여기는 로테르담에 있는 에라스무스를 기념하는 대학교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신이라고 하는 바보 신이죠. 내세워서 교황이나 성직자, 군주와 학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소로 지정이 됐지만은 그럼에도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이 책에서 에라스무스는 모리아, 말하자면 치우 여신이죠. 어리석은 여신의 입을 빌려서 어리석은 세상을 풍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에라스무스와 절친했던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모, 유토피아를 썼죠. 토마스 모의 이름을 빌려서 만들어낸 가상의 이름입니다. 자, 어리석음에 의해서 사람은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리석음은 생명의 근원이고 학식은 노쇠의 상징이다. 여기는 학자들, 여기는 자연에 사는 한 여인인데 오히려 이러한 삶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이끌려 사는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 그런 뜻이죠. 또 이 책에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경건한 신도들이 찾는 행복이란 일종의 창난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이비 교주들의 이게 지금 목사님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를 우상하고 있고 오늘날 한국에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사회를 혼탁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단테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고전적 인간력의 부활에 의한 인류의 부흥이다. 중세를 지나면서 이제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간적인 문화를 동경하고 그러한 것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죠. 그래서 문학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자가 단테라고 할 수 있는데 피렌체에서 태어난 위대한 시인입니다. 피렌체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 밖으로 단테는 상당히 정치에도 좀 몰두했던가 봐요. 그래서 당시는 황제파와 교황파의 대립과 갈등이 극심했는데 권력이 바뀔 때마다 상대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고 그랬답니다. 단테는 프렌체 6인 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단테의 동상이고 단테의 집입니다. 신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탈리아어를 사용해서 쓴 책으로서 그 전에는 라틴어를 주로 사용했어요. 문학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책이고 인간의 속세 및 영원한 운명을 심오한 기독교적 시각으로 묘사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단테 시인의 박학다식한데 그러한 면모, 당대 새 문제에 대한 예리하고 포괄적인 분석, 언어와 시상의 창의성 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여인도 등장하는데요. 단테가 창조했다고도 할 수 있고 만났다고도 실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테가 쓴 신생에서는 신성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신생은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이 중심이 된 책이고, 그 다음에 향연에서는 이제 정반대로 세속적인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곡에서는 더욱 깊은 이해력을 지닌 인간으로, 그래서 단테를 속된 물로부터 구원하는 여성으로 등장하는 거죠. 단테는 9살 때 동갑인 베아트리체를 처음 만났다고 알려져 있고, 일시적으로 젊은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좀 방황하다가 다시 베아트리체로 돌아가서 그녀를 영원히 찬양하는,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베아트리체는 죽은 지 10년 만에 땅 위의 낙원에서 단테와 재회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신곡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단테가 35살 때 밤길을 걷다가 산 짐승들에게 위협을 당하는데 이때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최고 시인이 등장해서 지옥과 연옥을 안내하는 일주일간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가 이제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신곡에 대한 당대 평가는 어땠을까요? 신곡은 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등극했고 신곡 낭송이 유행일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문체와 실감나는 표현. 그래서 단테가 실제 지옥에 다녀왔고 그래서 심지어 단테의 검고 곱슬머리는 머리카락이 지옥 불에 거슬려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을 정도입니다. 신곡에는 연옥과 지옥이 나오는데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이 천국에 가기 전에 생전에 지은 가벼운 죄들을 씻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머문다는 중간 단계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연옥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단테는 젊은 시절 짝사랑했던 베아트리체와 함께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데요. 신곡은 이 세 곳에 대해서 각각 33곡씩을 쓰고 여기에 서곡을 붙여서 모두 100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신곡에 나온 지옥의 형벌인데요. 예를 들면 바람을 피운 사람은 바람에 날려다닌다고 그래요. 탐식자, 음식을 너무 탐하는 사람은 괴물에게 먹히고 점술가들은 앞을 내다보지 마라 그래서 머리를 180도로 돌리는 형벌을 받고 인색하거나 낭비한 자는 돈 주머니 같은 돌을 굴린다고 그래요. 위선자들은 겉은 화려하고 속은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금빛으로 된 남망토를 입고 다닌다는 거죠. 신곡에 대한 후세 평가로는 잔인한 묘사와 타락한 성직자들도 지옥에 간다는 내용 때문에 금서로 지정될 때가 있었고요. 이탈리아어로 된 최초의 기록으로 인정이 됐고,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편의 묘사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연옥이나 천국편의 묘사는 애매하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가 천국보다는 지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테가 죽은 후에 피렌체에 있는 단테의 생가는 실제 상가는 없어지고 기록이나 상상력에 의해서 복원이 됐는데요.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단테 박물관도 건립이 돼 있습니다. 단테가 차지하는 문학사적 위치는 호메로스와 세르반테스죠. 그 돈키호테를 쓴 셰익스피어, 사대 비극을 쓴 이 문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다. 자, 여기에서 한 여인이 작가에게 주는 영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괴테에게는 샬롯테 부프라고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여인은 요한 캐스트너라는 친구의 약혼녀였는데, 괴테가 첫눈에 반해서 혼자 짝사랑하는 중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한 친구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자살했다는 비보를 듣고 25살 때 쓴 소설이 그 유명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랜드토를 함께했던 화가 티슈바인이 캄파냐의 로마 유적지에서 찍은 일종의 기념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고요. 자,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은 심리학적으로 동조해서 모방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 출판된 이후로 많은 청년 독자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장국영 같은 홍콩의 배우죠.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뭐 2,000명, 3,000명이 모방 자살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러시아 빅토르 초이라고 이 유명한 가수였던가 봐요. 자살하자 5명의 팬이 투시 자살했다고 합니다. 한국계 같아요. 그래서 빅토르 초이가 운전하던 차가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일설에는 KGB가 의도적으로 죽였다는 그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진실, 그의 동생 최진영, 그의 남편이 어떤 조성민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었고 노회찬, 박원순, 정두원 그리고 요즘에 서희 초등학교 교사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크푸르트 괴테하우스, 괴테 생가입니다. 태어나서 뭐 10년 이상 여기에 살았는데 이제 젊은 베르텔의 슬픔을 쓰고 파우스트를 썼던 그 책상이에요.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붕괴가 됐는데 전부 그 벽지까지 뜯어서 지하실에 보관했다가 복원해서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롯데 창업주 고 신격호 회장이 젊은 시절에 젊은 베르테르 실품을 입고 거기에 나온 여주인공 롯데, 샬롯테에서 롯데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 롯데의 일본식 발음이 롯데입니다. 신 회장이고 소공동 롯데 호텔이고 롯데월드죠.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세 유럽의 르네상스기에 등장한 휴머니즘은 인본주의죠. 여기에 이제 페트라르카의 칸초니에레가 등장했고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에라스무스 같은 인문학자들이 등장했고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을 통해서 성직자와 군주학자들을 비판하고 있으며 단테의 그 유명한 신곡은 인간의 속세와 영원한 운명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묘사를 했다. 한 여인이 작가에게 주는 영향으로 괴테와 샬롯테 부부, 신격호 회장과 젊은 베르테 슬픔에 나온 롯데.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